미켈란젤로 조각입니다. 이 조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조각을 보고 다시 뒤를 돌아서 통로를 쭉 지나면 여기가 나와요. 이 계단 자체는 나폴레옹 3세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은 그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기의 조각인데 이 조각이 나중에 19세기에 발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마 루브르에서 가장 멋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전시 자체도 작품에 걸맞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박물관 하면, 특히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뭐 오래된 역사를 그냥 보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인 정자크 아야공이라는 사람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나프탈렌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거 그대로만 보존하려고 하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미래로 열려있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축물은 과거의 루브르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리 피라미드로 지어진 중국계 건축가가 지은 유리 피라미드는 현재 혹은 미래의 테크놀로지와 미학, 열려있는 미학.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건설되었을 때는 엄청난 반대 여론이 많았죠.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대담한 시도를 함으로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로 열려있는 성장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루브르, 그러니까 프랑스 왕가의 거의 최초의 컬렉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볼 텐데,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강의의 목차는 우선 루브르가 요새에서 왕궁으로 변화한 역사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왕궁이었다가 어떻게 박물관으로 탄생되는가, 혁명 뒤에 이제 그거를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주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는 19세기에, 그러니까 사실 박물관은 혁명 이후에 탄생되었지만 그때 탄생했을 때 작품은 사실 5,000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은 55만 점이거든요. 10배가 됐잖아요. 10배가 아니죠. 10배가 아니라 100배인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양적, 질적 발전과 팽창을 했는데, 그런 컬렉션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우선 보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루브르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로 찾아가는 루브르,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하는 그런 루브르의 모습을 볼 거고, 아까 모나리자가 거의 최초에 해당하는 컬렉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2011년부터 루브르에 전시되어 있는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고, 모나리자만큼이나 루브르가 아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컬렉션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루브르의 역사. 사실 루브르가 왕궁이었다라는 건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주제를 택했는데, 은영씨? 루브르가 제일 먼저 딱 어떤 형태를 처음에 초석을 넣은 거는 언제 정도일지 혹시 어떤 감이 있나요? 저는 800년에 걸쳐서 지어졌으니까 상당히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네요. 가만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루브르라고 적혀있는 글자가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보여요. 보이세요? 바깥에 간 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루브르예요. 그리고 이게 성벽이에요. 이 필립 오기스트 왕이 1190년대에, 1190년대면 십자군 전쟁할 때고, 필립 오기스트의 아버지가 루이 7세인데 루이 7세의 첫 부인이 알리에노르 다키텐이라고, 남편하고 안 맞아서 이혼하고 2달 만에 영국의 왕, 미래의 왕이 되는 헨리 2세랑 결혼해요. 근데 알리에노르 다키텐이 여기 아키텐 지방 있죠. 지금 보르도 지역. 이쪽 지역의 땅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알리에노르가 시집가면서 이게 다 영국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립 오기스트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방어를 하고 또 헨리 2세의 아들들 리차드라든가 존이라든가 이렇게 막 계속 어떤 아버지한테 뭐 음모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고 리차드가 왕에 오르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영국에 맞서고 노르망디 땅도 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땅들을 다 뺏어요. 이제 그렇게 잘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튼튼히 짓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지도, 지금 파리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짓고 그 앞에 망루로, 이게 이제 높은 종탑이죠. 망루와 성체를 지은 것이 바로 루브르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예요. 요새라서 접근하기 쉽지 않도록 물로 이렇게 채워진 거 보이시죠? 자, 이게 필립 오기스트 1190년대. 지금 이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루브르의 규모고, 그 가운데 진한 게 필립 오기스트가 세운 요새입니다. 네,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랬다가 샤를로 5세는 이게 파리 한가운데 있으니까 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도 쉽고 파리 한가운데 왕의 거처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왕궁으로 이제 개축을 해요. 증축을 하고, 그래서 조각상도 세우고 프레스코아도 그리고 정원에 꽃도 심고, 특히 시대, 파리에 가면 가운데 시대섬이라고 있는데 그 시대섬에 이번에 화재가 난 노틀담 성당이 있죠. 거기에 10대 궁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던 귀중한 보물들을 다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수사 픽사본도 전부 이쪽으로 옮겨서, 사실 루브르가 귀중한 것을 보관하고 연구하던 곳이라는 전통이 샤를로 5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루브르의 규모입니다. 루브르가 아니라 파리. 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라데팡스고 개성문이고 샹젤리제, 노틀담, 루브르. 이게 국회고 에펠탑인데, 이게 필립 오기스트가 세웠던 성벽이고, 이게 샤를르 5세가 세운 거고, 샤를르 5세가 세운 거 바깥에 지금 현재 루브르예요. 사실은 파리 자체가 영등포구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워낙 작았고 커봤자 지금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샤를르 5세 때 왕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샤를르 5세와 부인인 ዣ느 드 무호봉의 모습인데, 이 조각이 루브르에 있다가 혁명 때 파괴가 됐던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루브르에 수장되어 있어요. 샤를르 5세가 지은 거는 이제 창문도 있고 사람이 사는 왕궁이니까 제법 커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왕이었어요. 사실 고딕 양식의 종주국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생드니 성당이 최초의 고딕 양식이고, 또 이번에 불탄 노틀담도 굉장히 대표적인 고딕 양식인데, 고딕 양식의 종주국이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잔존했어요. 르네상스를 전혀 몰랐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200년대 후반, 1300년대, 1400년대 이미 완벽하게 원근법이 발명되고 있을 때 프랑스는 계속해서 굉장히 중세적인 그런 세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1세가 1500년대 초에 이탈리아 원정을 갔다가 화려하게 꼽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보고 완전히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 많이 데리고 왔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루브르를 르네상스식으로 개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짓게 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1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거의 최초로 프랑스 왕들 중에 예술작품 컬렉션을 시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컬렉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나오는 토대,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거죠. 자,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그랑 프로젝트 할 때 1980년대 사진인데, 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원래 필립 오기스트가 세웠던 높은 탑이 파괴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탑은 누가 쳐들어오나 안 오나 살펴볼 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세적인 그런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성을 지을 때 프랑스 일색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굴하고 있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준 거고, 프랑스와 1세가 임명한 건축가는 이제 피에르 레스포인데, 피에르 레스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프랑스와 1세가 짓게 했고 그 아들인 앙리 2세 때 완공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 루브르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형태가 나폴레옹 3세 때까지 거의 외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학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루브르에서 지하에서 볼 수 있는 동종의 그런 흔적입니다. 동종, 그러니까 높은 탑. 하게 되었던. 왜 질문 있어요? 예,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1980년대에 그러면 그 흔적이 발견됐다는 건가요?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까 너무 앞으로 막 돌아가. 그 이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죠. 이게 필립 오기스트가 지은 요새잖아요. 이거를 프랑스와 1세가 성을 지으면서 이걸 다 부셔버렸어. 부셔버렸는데 땅 밑에 있는 것까지는 안 부셨고 땅 위까지만 부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땅 밑에 묻혀 있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때 이제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파보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루브르에 가면 그런. 제가 왜 그랬냐면 마지막에 보여준 그 사진 왜 이렇게 저기 축조된 성같이 된 건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맨 마지막에 보여준 그 사진을 제가 루브르를 갔을 때 네. 봤는데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루브르 예쁘지 않은 게 여기 있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그게 바로 루브르의 가장 오래된 시간 속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게 1190년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800년 전이죠. 1990년. 네, 1190년 필립 오기스트 때. 네. 자,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루브르가 워낙 커서 뭔가 겨냥하고 찾아가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 저도 항상 그렇게 루브르를 다녀도 지금 보여드렸던 그 공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모퉁이를 돌다 보면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몇 번 봤습니다, 저도. 네. 근데 상당히 아주 오래된 공간인데 너무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묘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박물관에 나오려면 컬렉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왕의 컬렉션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예술작품을 컬렉션한 왕이 프랑스와 1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에 데리고 오게 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결국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지만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서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마 루브르에 가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가까이 가기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려고 하고 전부 스마트폰 꺼내고 뭐 카메라 꺼내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가면 뭐 예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스마트폰을 찍어서 뭐 하지? 네, 작품을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는데 박물관에서조차. 그리고 저는 항상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게 진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나리자는 볼 때마다 이상하게 좀 가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도판에 보는 거나 디지털 이미지보다 색깔이 좀 연한 느낌이 나면서 바랜 듯한 느낌이 나서 이상하게 좀 가짜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의심하는 마음만 들지, 뭐 진품 앞에서 많은 경우는 진품을 만나는 데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끼는데 유독 모나리자는 제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누구 작품인지 임승환님? 네.
아주 장난스럽게 했죠. 그림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사장한테 많이 물어보고. 네네네네. 우리 의동 씨 알고 있어요. 듀샹, 마르셀 듀샹. 네? 네. 최근에 마르셀 듀샹 전시회 했었는데 보신 분 없으세요? 서울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는데 마르셀 듀샹은 이렇게 손으로 뭐 아주 잘하는 게 미술이다 하는 시간을 완전히 깨고 내 머리에서 내 아이디어로 한 거면 내 작품이다. 그래서 그냥 가장 유명한 게 변기잖아요. 변기 상업적으로 만든 변기 딱 갖다 놓고 자기가 사인해서 내가 서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샘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샘, 라퐁텐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런 게 이제는 예술이다. 어떻게 보면 예술의 틀을 깨는 반예술.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틀을 반복하면 사실은 그게 예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르셀 듀샹이 굉장히 예술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 행위를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걸작이다, 유명한 작품이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아름답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뭐 질문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술사의 권위라든가 그런 뭐 미술 비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엿먹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쓰여져 있는 제목 보이시죠? 이게 영어로 읽으면 안 되고 불어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불어로 L, H, O, O, Q 불어로 Q 우 이 모양 이 소리 내야 되거든요. 엘라쇼 큐인데 이거를 빨리 읽으면 엘라쇼 큐예요. 엘라쇼 큐. 엘라쇼 큐. 큐가 엉덩이란 뜻이에요. 쇼는 따뜻하다,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라는 뜻이어서 그녀는 밝히는 여자다 이런 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미술사 전체 미술의 어떤 근엄함, 예술의 엄숙주의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마르셀 듀샹의 그런 어떤 장난스러운 그런 면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프랑스와 엘스의 컬렉션이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엘스의 컬렉션인데 이거 우리 알아맞혀 볼까요? 누구 작품인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우리 정도민 선생님. 상인 선비가 안 맞추면. 네? 상인 선비가 그 상에 대한 예고가 없었네요. 제가 오늘 상품으로 제가 번역한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 3권하고 또 이것도 제가 열화당에서 번역한 책인데 집에 이게 2권밖에 없어 다음 주에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루브르의 하늘과 미지의 시간 속으로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모든 질문에 답한다고 다 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자, 이 작품은 좀 전에 봤던 모나리자와 똑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입니다. 사실 루브르에 가면 그 경비원들이 듣는 3가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모나리자가 어디 있는가? 2번째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3번째는 출구가 어디 있는가? 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 정도로 루브르가 워낙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사실 진짜 낡아가는 길 찾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나리자만 찾아서 헤매잖아요. 근데 사실 모나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완성작들이 여러 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고 천재적인 사람이라 작품을 끝낸 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미완성작이 많은데 루브르에 그래도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성 2분이 있고 앞에 아기가 있고 양이 있는데 딱 추측한데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 마리아 뒤에는 엘리자벳이 아니에요. 보통 엘리자벳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사실 카톨릭 쪽에서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주 순결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엄마도 성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나예요. 마리아의 엄마 무릎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선물 퀴즈 하나 나갈게요. 여기 지금 아기 예수가 잡고 있는 동물이 뭡니까? 양이죠. 왜 양을 데리고 놀고 있을까요? 어린 양. 세례요한. 세례요한? 네. 아니, 땡.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어린 양을 보호해서. 어린 양을 보호하사? 왜 어린 양을 보호해요? 그냥 재물 우리 정도민 선생님, 루브르의 하늘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 답이 뭐예요? 그런 거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성모자상을 보시면 성모 마리아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왜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밝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있는데도 항상 표정이 어둡거나 때로는 굉장히 근엄한 어떤 신의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경우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이를, 지금 아이는 아기 양 쪽으로 가려고 하고 엄마는 아이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기면서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애로운 듯 하지만 슬픔이 배어나오는 그런 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삼각형 구도를 보통 피라미드 구성이라고 하는데, 피라미드 구성이지만 결코 딱딱하거나 너무 정적이라는 느낌이 안 되는 게, 이 안나, 성안나의 발에서부터 다리에, 성모 마리아의 다리에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각선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안에 움직임이 배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성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뭔가 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모나리자와 이 그림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로 굉장히 약간 뿌연 느낌이 나게 안개처럼 흐릿한, 그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가기 전 그림은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윤곽선을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에요, 다. 그래서 마치 종이 인형을 오려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딱 봐서 그림이지 진짜 같은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히려 윤곽선을 없앰으로써, 사실 우리 인간의 몸에 윤곽선은 없죠. 윤곽선이라고 하는 건 편의상 그리는 거니까 윤곽선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살아 숨쉬는, 언제나 변화하는 중인 그런 생명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피에르 레스코가 그렸던 이게 서쪽에서 다가가면 보이는 루브르의 측면, 여기서부터 찍은 거예요. 이건 안쪽 마당, 동쪽에서 바라본 마당 쪽입니다. 이 조각들은 장 부종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르네상스 조각가가 한 거고, 이게 바로 피에르 레스코가 이제 시작했고 앙리 2세 때 완공된, 지금도 딱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그대로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멀리 보였던 이게 여신상주라고 해서 여자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데, 이 위는 음악가들이 악기 연주를 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바로 옆에 에케르테이온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따와서 유럽에서는 최초로 이 루브르의 여신상이 기둥으로 있는 그런 거를 피에르 레스코가 시도를 했고, 조각 자체는 장 부종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신전인데,
이 조각들은 사실 카피예요. 그냥 밖에 놔두면 너무 망가지니까 망가진 것처럼 일부러 카피를 한 거죠. 진품은 박물관에 있고 그리고 카피를 지금 세워놓은 상태다. 이제 프랑스와 1세 때 그렇게 해서 앙리 2세 때 완공이 되는데 루브르는 계속 증축이 되겠죠. 오른쪽은 여왕마고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여왕마고 보신 분?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종교 개혁은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고 16세기는 뭐 내내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프랑스도 16세기 후반 거의 30년간 종교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그 종교 전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여왕마고라는 영화예요. 영화 배우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사벨 아잔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프랑스 여배우가 나온 영화고,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앙리 2세의 아들들이고, 이 세 왕은 앙리 2세의 아들들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왕을 하지 못했고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앙리 2세의 미망인인 캐트린 드 메디치가 속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 종교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앙리 4세가 이제 신교도인데 앙리 4세를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화합을 시도하려고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앙리 4세가 1598년에 낭트 칙령을 이제 발표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종교 전쟁이기도 하지만 카톨릭이 지지하는 구귀족과 이제 신흥 세력이 주로 믿었던 신교,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구귀족들이 아직도 칼을 차고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군대를 금지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야겠구나. 그래서 중앙 집권의 깃털을 어느 정도 좀 다진 왕이 앙리 4세고 루이 13세, 루이 14세에 가면 절대 왕정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브르가 계속해서 확장이, 앙리 4세는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사실 프랑스와 1세, 앙리 2세 때 요거였죠. 요거였다가 앙리 2세의 미망인인 캐트린 드 메디치가 여기를 지어요. 이게 띨르리 궁전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조만한 궁전하고 요거하고 너무 머니까 통로를 위해서 이걸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랑드 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회화가 있는 곳.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통로였죠. 갤러리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짓지는 못하고 앙리 4세 때는 요건 없고 요렇게 있었고 요게 띨르리 궁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정선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루이 14세 때 이런 식으로 완공이 됩니다. 꽤 커졌죠? 루이 14세 이렇게 해서 이게 띨르리예요. 띨르리는 파리 포민 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